네, 오라경제 윤경호 퓨처미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희생이 됐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이제 그걸 앞으로 따져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꼭 자연재해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생기면 왜 꼭 인재라 그러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인재라는 측면이 있으면 그 부분을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뻔히 인재라는 걸 아는데 인재라는 건 뭐예요? 관리 소홀이잖아요. 그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게 되풀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이제 누구 책임이냐, 누가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거냐, 이걸 아마 따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중대시민재해법인가요? 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습니다. 법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예.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약칭은 중대재해법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작년 이후부터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 이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무너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또는 삼표산업이라고 예. 레미콘 업체,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예. 거기서 이 채석장에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죽었던 사고,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를 치는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골프장에 가서도요, 공에 맞아서 생기는 사고나 또는 연못의 뭐 부주의로 골퍼가 빠졌을 때 죽거나 다치면 그 골프장의 운영 관리 책임을 맡는 쪽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에 최고 책임자는 다 빠져나갔잖아요.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적용이 되려면요, 최소한 1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또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수사를 해서 나중에 이 법 적용이 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까지 받으면 이제 처벌이 이어지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대산업재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례로 들었던 뭐 골프장의 익사사고부터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까지, 이게 중대산업재해인데, 우리 이번에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에서는 14분이 돌아가시고 10분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참사도 중대시민재해라는 규정, 개념을 이 중대재해법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고가 이 중대시민재해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제가 아까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2조 3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는 사고, 이게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표가 나오네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다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m 이상 이어지는 다리, 또 도로는 뭐 어떤 경우, 또는 하천은 또 어떤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방파제는
연장 500m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다목적 댐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저런 전체적인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중,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또는 교통수단, 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책임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 윤 대통령은 사실 재난이나 재해, 사고, 안전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 또 용산구청장 등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할 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예. 그런데요, 작년 8월에 강남역이 잠겼던 집중호우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이후에 국가 안전에 대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라.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 아니에요. 반지하에 물이 차서 안타깝게도 노모와 일가족이 이를 참변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를 찾아가 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 컨트롤 또 뭐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된 게 작년 1월이에요. 예. 정확히 날짜를 따지면 1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 본인이 당선인 신분일 때 안양에서 도로 포장을 하던 노동자 3분이 이 롤러 같은 큰 도로를 다지는 큰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기업의 경영주, 그다음에 기업의 오너가 대표로 돼 있다고 해서 이런 재난이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에 무조건 형사처벌을 그들에게 내리는 거는 가혹하다라는 얘기를 경영계에서 특히 정경련, 뭐 경영자 총협회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과연 일관된 철학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이 돼가지고 책임을 묻게 된다면 누가 대상이 됩니까? 전국 지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법에는 이 중대 시민재해라는 걸로 책임을 져야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이 둘을 병과해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중형도 내릴 수 있다고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느냐, 관리상의 소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그건데요. 우선 첫째, 미호강이 제방 시설을 공사를 하면서 그 제방이 무너져서 강이 범람을 했잖아요. 미호강 관리 책임 이거에 대해서 우선 하나를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호강이 범람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궁평 지하차도가 잠겨서 14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궁평 지하차도의 도로 통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미호강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입니다. 지난 20일에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학자와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모인 재해 전문가 네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미호강 관리 책임과 궁평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을 물어서 충북지사, 청주시장, 그리고 행복청장, 거기에다가 환경부 장관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이 제기한 주요 논리인데요. 미호강 하천 이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천법에는 하천관리청의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이 어디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우선 금강 환경유역청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1차 책임을 가지고 있더군요. 환경부는 이걸 충북지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충북지사는 이걸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는 미호강 관리 책임은 청주시장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호강의 관리의 책임은 청주시장에게 있지만 제방건설공사는 행복청이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호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청주시장, 행복청장, 그리고 그 위에 충북지사, 그리고 그 위에 환경부 장관, 이렇게가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중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규명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상을 하신다면. 행복청장은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선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요. 두 번째, 청주시장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미호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환경부 장관인데,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고 이후에 미호강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환경부 장관은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셈인데, 예. 그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지탄과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꾸 저는 지금 우리 윤경호 소장 말씀 들으면서 오늘 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적 책임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딱딱 묻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고용주나 뭐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그거 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이 책임의 소재가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행정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미호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천법이라는 법을 얘기했습니다. 이 하천법에는 하천관리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로부터 시작해서 청주시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한 행복청,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지하차도 통제와 관련해서는 도로법에 또 적용을 받습니다. 예. 도로법상으로 관리청은 해당 광역단체입니다. 그 얘기는 충청북도지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면 도로를 통행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제한을 해야만 하는 권한을 이 충청북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에 대해서 가서 도로를 통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선 집행을 위임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조정실과 검찰이 나서서 경찰을 지금 희생양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조짐도 보인다. 그래서 해당 오송파출소라든지 경찰에서 블랙박스를 공개를 하면서 반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시시비비 진실을 규명해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궁극적인, 자,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규정이 돼 있는 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나 그 위에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국민이 14명이나 멀쩡한 도로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출근 시간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대통령의 무한 책임, 그리고 그걸 본인과 함께 행정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부처, 해당 부처의 장관, 그리고 선출직인 도지사, 이들은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예.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자, 수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수사 결과를 떠나서 아직도 이런 참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참 국민들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짧게 살펴보지요. 예. 지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 국토부가요, 이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지는 장관 뜻이 완전히 이거 사업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뭐 상황을 좀 봐서 하겠다 하는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형적인, 윤경호 소장님, 국민들 상대로 충격요법 이런 거 써도 됩니까? 글쎄요, 이게 무슨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원래 국토교통위, 국회 상임위가 지난 17일에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16일부터 집중호우 시작됐고 곳곳에서 수해 사태가 생기니까 국회 상임위를 조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열리기로 한 게 26일이에요. 내일이죠. 이제 이 국토교통위 내일 상임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출석을 해서 이제 본인이 올린 유튜브에 여러 논리, 그다음에 나중에 문답까지 지금 2탄, 3탄을 내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야당과의 공방이 있을 것 같고, 그걸 또 방어하려는 여당,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드렸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 강상면이라는 새로운 수정안으로 가는 거,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노선 내용이 근 55%까지 바뀌는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공방이 불가피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슬쩍 지금 발을 빼는 건데요. 그 발을 빼는 건 야당의 공세,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또 우리 스픽스TV 같은 깨어있는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국토교통계획이라는 거는 일개 주무장관이 마음대로 그걸 백지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건 법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계획, 중기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노선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월권이고, 그 자체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한 얘기였던 거였죠.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충격요법을 썼다, 이따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갖고 노는 공깃돌입니까? 지금 은근슬쩍 백지화를 또 백지화하려는 거 아니냐, 물방울님이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예, 국민들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님, 기획 캔디님, 국민들이 뭘 많이 잘못했나 봅니다. 충격을 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와룡사님,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충격요법, 그럼 국민 아이고 장관 화났네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충격요법 정말 기가 찹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오지게 가지고 노는 거죠, 원희룡 장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장관도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얻어 걸린 겁니까? 그런 의견 주셨는데, 근데요,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대통령 간다고 상황 달라지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 돌아와서 오송 지하차도 가보지도 않아요.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 국책사업 1조 8천억짜리 백지화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저부지 천공인지 백제권인지 왔다 갔다면 그것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군사 시설에 기록도 남기지 않고 함부로 들어들 수 있느냐. 사실 심지어 이 이제 어떤 자체가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은 주술 프레임 세력이 발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는 그거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장모가 문서 통장 잔고 위조해가지고 법정 구속되고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도대체 이 나라에 있습니까? 오늘 아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그거였던데요. 선거 기간 중에 토론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 했죠. 단 10원 한 장도 이익을 취한 거 없다라는 얘기. 그게 아마 공흥지구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거였던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거짓말한 거 맞죠?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처가가 관련된 사안, 뭐 개인적인 치부, 비리 뭐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거 아니면 정말 궁평 지하차도라는 곳에서 14명의 목숨이 멀쩡한 도로에서 빚어진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보기엔 스스로 존재를 부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아마 책임 문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하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사권자가 도대체 제대로 인사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아마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답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 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합니다. 회원 가입 부탁해요. 네, 오라경제 최양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갔습니다. 웰컴. 예, 여비에스라고 준 돈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 며칠 계신 거예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최양호 박사님 언제 오시냐고 궁금해했는데. 예. 근데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가 본 것보다 경기 더 좋아요. 미국은? 예. 예. 과연 이럴까? 근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9%대 인플레이션 맞다가 지금 3%대로 왔잖아요. 예. 이 파라다이스예요. 아니 9%씩 올라가던 그 인플레를 3%로 잡았으니까 예. 지금 뭐 뭔 소리를 해도 뭐 경기 좋아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바이든 재선 됩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넘어야 될 부분이 이 우크라이나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게 굉장히 지금 그 버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은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러는데 뭔가 승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뭐 하고요. 사실 이번에도 또 국방수권법 그거를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뭐 찬성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서 예. 지금 뭐 바이든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경제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최양호 박사께서 진단하는 우리 한국 경제는 몇 점입니까?
뭐 점수로 지금 뭐 환산하기보다는 이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오랫동안 이 뭐 병을 앓고 나서 첫 번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가 병을 앓았나요? 지금 뭐 병을 앓은 거죠. 그리고 중병이 있는데 몰란 거죠. 어떤 병이 아니 있었나요? 그러니까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그것도 타인의 힘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한 번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정치적을 빼고 경제적으로 보면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보면요. 별로 틀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10여 년 넘게 이 틀이 분명히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서 구조 개혁, 뭐 구조 조정이라든가 어떤 전체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이 난국,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이제 추스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서 뭘 어디든가 뭘 첫 끼를 먹고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세 가지가 또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다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구조 개혁이 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과정에서 1번 삼성 같은 기업이 두세 개 더 나와줘야 돼요. 예. 그건 뭐 다 박수 칠 일이고. 두 번째, 지금 뭐 많은 개혁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개혁이 돼야 되냐면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의견들을 모아서 구조조정 방향의 이 향도로서 앞에서 깃발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진짜 뭐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거는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거든요. 그럼 세 가지의 지금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정부라든가 또 앞으로 나가는 모든 이 경제 정책을 맡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것이 있느냐? 그럼 세 가지가 네. 뭔가 궁금했는데 딱 그 말씀 듣는 순간 텄다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사실 경제의 원래 이름은 정치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1903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정치 경제학 이걸 분리하면서 경제학이 나온 거예요. 자, 삼성 같은 게 또 하나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봅시다. 근데 네. 일단 설득을 통한 뭐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양 원장께서 지금 정치 겁나게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 겁나게 모르냐? 정치 경제를 겁나게 못하겠네. 그러니까 네. 제가 왜 아까 채점을 부탁을 물어봤냐면 정치를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제라도 잘해야 되는데 네. 경제는 도대체 몇 점일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정치는 빵점 주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요.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교민들을 만났는데 이제 교민들은 좀 거칠은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대로 옮기자면 자, 윤석열 정부는 뭐 다시 우리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다시 세워서 파리는 잘 잡는다. 파리는 잘 잡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 그 웅덩이를 좀 없애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원인인데 파리만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웅덩이를 그 파리가 새끼를 까는 웅덩이를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이제 교민들이 지금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면서 우리 그런 얘기들에서 이제 동감과 또 의견들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웅덩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웅덩이를 찾으면 그게 어디려고 하냐면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웅덩이라는 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같이 해야 되고 또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요새 물갈이 하잖아요. 물갈이가 아니다. 우리나라 규정은 물갈이가 아니고 항아리에 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물만 퍼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간에 오물이 반쯤은 사-있다. 누군가가 나와서 독을 깨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 파리만 잡느냐. 그런 얘기들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호라 경제 주로 어떤 부분을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지금 사업적인 변곡점이 있습니다. 각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뒤로 밀리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OECD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올해 2.8 2.9% 한다고 한 게 1년 반 전 얘기거든요.
그게 줄줄줄 흘러내려서 지금 1.4%로 갔죠. 그다음에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데서도 당초에는요 작년 9월만 해도 2.3% 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럼 이제 2%보다 넘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은 높아서 이것이 다시 발판이 된다 싶었는데 이걸 또 줄줄줄 내려서 1.4예요. 자, 이게 변하는 숫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뒷단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세계 경제는 지금 0.2%를 올린 3%를 지금 성장하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남들은 지금 가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향 조정이 되느냐. 많은 보고서들이 얘기 나오는데 아시아 개발은행의 보고서가 가장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 전 세계 경제에 아주 암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 전체로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출 쪽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 부분들이 지금 모든 이 악재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걸린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런 과다한 IT 중심 사업 구조라든가 대중국의 의존도 특히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감소를 해서 지금 앞으로의 성장 이 잠재력 특히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요게 딱 걸린 나라 한국. 그러면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2.3% 3%대 경제 성장률 지금 1.4%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반틈이 날아갔어요. 근데 왜 우리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도자라면 이제 근본적으로 해야죠. 파리만 잡을 게 아니라 웅댕이를 찾아서 가서 없애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OECD, ADB 다 해서 나오는 결과는 딱 한 줄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강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고강도 제자라면 국민을 설득하고 의논해야 되고 정적이라도 같이 테이블에서 나와서 우리 국가 경제의 바른 방향을 잘 잡아가는 그런 분야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 분야는 우리 배은기 앵커께서는 거의 마이너스 점수 주실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될 거고. 근데 정부가 이제 맨날 왜 이러냐라고 하면 탓을 하죠. 금리를 미국에서 저렇게 해서 금리 탓이 제일 큽니까? 금리요. 지금 우리 미국이 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금리하고 2%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명목금리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실질금리가 뭐냐면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야 돼요. 그거 별로 차이는 안 나요.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금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고, 사실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해서 저금리를 갔을 때 무슨 현상이 났느냐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반성과 그다음에 이 성찰이 필요한데, 금리가 내려온 상황에서 뭐가 나면 개인적 투자자들만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나오는 표는 무슨 표인가요? 이제 기준금리 지금 차이가 이렇게 2%까지 지금 나와 있는 흐름인데요. 저거 갖고 또 지금 화들짝 놀랐어요. 예. 미국하고 지금 2% 차이가 나면 저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돈이 다 미국으로 가죠. 2% 이상 차이가 나면 저희가 또 돈 더 주는데.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그냥 명목금리예요. 저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 자본이 지금 빠질 그런 차이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금리로 몰아가는 거는 어떤 사실 포장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금리고, 금리가 사실 모든 그런 전체 경제의 종합 지표인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이 골병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답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금 금리가 0.1%만 높아도 막 그쪽을 찾아가고 그럴 정도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 차이나 나는데도 그건 그냥 명목 금리니까
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아니,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내부로 오면 자 금리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저렇게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거 잡으려고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금리가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그다음 거기서 그걸 관리를 못하는 곳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 좀 뭐 스탠스가 바뀐 거는 제가 추경에 반대해 왔거든요. 추경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을 해서 지금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 뭐 숨 넘어가면은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도 놓고 지금 뭐 에크로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단계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좀 추경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아도 오시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사안 같으면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진보 보수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 게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재난 재해도 생기고 또 필요하니까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추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계속 이제 추경을 반대하고 정부도 추경 없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호우 피해 현장 가가지고 이럴 때 쓰려고 우리가 건전 재정에서 창고 많이 쌓아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오늘 좀 짚어주세요. 최양호 박사님 나오신 김에 첫째, 정말 창고가 가득 쌓여져 있는가? 걱정 안 해도 되는가? 그 다음에 추경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끝까지 안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은 항상 무슨 사건이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로 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의 추경이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2분기 같은 경우에 모든 게 다 마이너스예요. 진짜 뭐 수출도 마이너스, 수입도 마이너스, 뭐 다 마이너스인데 근데 경제 성장률은 0.6% 플러스로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출 감소분보다 더 많아서 이게 거꾸로 순수출이 돼갖고 소위 말하는 불황형 이 성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진짜 기본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몰핀을 한 방 맞아야 돼요. 그것이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많은 곳곳에서 지금 재해 지원이라든가 등등이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옛날처럼 뭐 이렇게 해서 뭐 선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너무 골골해요. 이렇게 불황형 성장을 하면서도 0.6%에서 좋다고 그러고 지금 뭐 이제 후반기에는 분기마다 0.7%만 해도 1.4% 간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국가는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주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불황형 수출입니다. 저 성장률 플러스입니다.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최양 원장께서는 추경을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에 1분기, 2분기에 잘 치고 올라갔다면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정부가 하려고 그러고 야당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더구나 그 전에는 이런 집중호우 피해도 안 났으니까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재난재해가 났으니 오히려 그쪽으로 퇴로를 마련을 해준 셈이기도 한데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유보다 정부에서 먼저 했으면은 뭐 어떻게 나갔을 건데 정치도 오기로 하고 경제도 오기로 합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먼저 했던 이유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경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추경해야 될 부분들이 뭐 이걸로 나아질 부분들이 지금 없는 건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 애가 감기 걸리고 했을 때 막 숨 넘어갈 때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열부터 내리잖아요. 애 옷 벗겨놓고 지금 알코올 발라서 열 문제인데 그게 추경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지금 위기감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고는 든든합니까? 창고가 지금 뭐 창고라는 게 세금으로 들어오는 예. 세수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펑크가 나기 문재인 정부 시작했고. 때는 세수가 너무 잘 거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잘 안 거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잘 안 거치는 게 거들라고 뭐 안 내는 게 아니라 없어서 지금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 뭐 가정사에 비교를 한다면 아니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넘어갈 것 같으면 집 담보하잖아요. 그럼 집 담보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경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입니다. 추경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골병이 들어가는 거죠. 줄줄줄 더 가고 그러면 추경을 그러면 이제 야당하거나 또 전문가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추경을 쓸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가면서 지금 나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과도하게 IT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뭐 중국에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이 뭐 의존도 이거 굉장히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인구 감소로 해서 우리가 내수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제 구조를 바꾼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국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줄줄줄줄 내려와서 지금 13위가 갔고요. 이제 올해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창피해요. 이런 건 정말 창피하고 미국은 또 0.2%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였고 다른 나라는 다 가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지금 뭐 앞서서 향도 역할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처지냐. 추경 필요합니다. 추경 갖고 한다고 뭐 13등이 10등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이 추경을 못하는 그 내부적인 사항은 이게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려면 이게 많은 양에 가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요 나중입니다. 지금 금리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밀리고 OECD냐 뭐 IMF에서 우리나라 지금 점수를 덜 주는 게 우리나라 금융 위기의 어떤 위험도를 굉장히 지금 높이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진퇴양난이라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인 철학입니다만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예. 특히 경제는 그렇습니다. 최영 원장께서 미국 가 계신 동안에 우리나라 크게 두 가지로 뜨거웠어요. 하나는 물난리 네. 나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가 났고 또 하나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인데 그 내용 미국에서도 계속 네, 팔로우 다 보고 하셨죠. 있었습니다. 네. 고속도로 종점 바뀐 거 거기 들여다 보니까 김건희 씨 일가 땅이 그쪽에 있더라. 국민들이 의심 갖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뭐 당연하고. 그럼 지금 정부가 해명하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뭐 지금 결론으로 내야 될 부분들이 뭐 이제 찬반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이 뭐 괜찮다는 보고서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니까 딱 뭐 정치적인 관점을 빼고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주변에서는 얼마의 뭐 부분이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며 이것들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용역 보고서 보면 그거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자 그게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놓고서 이것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라든가 어떠한 뭐 다른 부분들이 있냐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푸셔야 될 부분들이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뭐 대안이 더 경제적으로 낫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봅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KDI를 비롯해서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이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 2년에 걸쳐서 해놓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민간업체가 용역 맡아서 그걸 조사해서 두 달 만에 싹 바꿔버리는 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타당성 검사에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그 기관에 특히 이제 공적인 기관의 어떤 신뢰성을 놓고서 하는 부분들이죠. 그것이 또 민간 기관에 재차 넘어갔을 때는 사실 그 기관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거든요. 사실 뭐 KDI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KDI에서 타당성 조사 많이 하는데 만약 거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은 감사원 조사를 해. 또는 감사원 조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감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KDI의 존재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 부분 원장께서는 아니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게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하지도 못하고 걱정입니다. 청와대에도 계셨고 학교에도 계셨고 연구원에도 계셨고 대체로 이제 용역 관련된 일을 많이 이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민간업체에 주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백지 상태에서 주고 그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대충 가이드라인을 주고 용역을 맡깁니까? 가이드라인 줍니다. 가이드라인 안 주면은 용역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요, 사실 용역 줄 때 요령이 뭐냐면 최대한 디테일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시간도 늘어지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데 여기다 딱 해서 요것에 대해서 갖고 오십시오가 항상 그거고요. 용역 발주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다 나와요. 그거 보면은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체는 용역을 맡겼을 때 어떠한 내용을 주면서 말하자면 소스를 뭘 줬는지를 그걸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걸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공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민간으로 갔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 공공기관을 저걸 해야죠.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야죠. 그러네요. 예, 아니면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다 그러면 지금은 빠르게 이거를 진화시키는 게 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3의 어떤 뭐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러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저한테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럼 다 그거 분석해서 아주 공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럼 이제 그걸 누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갖고서 또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5대5로 들어가서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게 해야지. 지금 서로의 반대 입장에서 한다면은 말리는 시어머니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의문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쪽 땅값 안 오른다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믿으시나요? 그건 개발 호재가 있으면 그게 안 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바뀌어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 제도가 70년대 이후에 지금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오르는 부분, 그러면 이제 자연 상승분이 있을 거고 개발 이익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검토를 하고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이 논란에 지금 올라왔던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을 하세요. 그럼 개발 차익은 그러면 기부 체납하겠다. 그래서 빨리 속 시원하게 이거를 덮는다는 게 보다 해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출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에 지금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중증이 걸렸다는 그런 기본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이제 정치 쪽의 패널들과 얘기를 하면 또 맨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경제 전문가 최양 원장께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할 거고요. 네. 혹시 이 다음에 나오실 때 그런 논문이나 연구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리더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치학과에서 하는 건데 있습니다. 경제 쪽에 정치 경제가 같이 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제가 정리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상관관계 있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는 나라에 가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보고서 많죠. 네. 정치 없이 경제 없다. 정치 잘해야 경제도 산다. 경세 재민이 세상을 구하고 국민을 구하고 세상을 바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정치예요 원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고맙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오호라 경제 꾸며드렸습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리타 트래블 베트남.